그러니까 이제 내가 지금부터 얘기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 많은 지역들 중에 이 두 지역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을까요? 왜냐하면 저는 그 다음에 방문할 곳이 너무 궁금해요. 두 지역의 특징은 이렇게 구분을 하면 돼요. 그럼 초보자들이 투자할 때 자주 하는 실수 있을까요? 부로 가는 말리길, 이충민의 부말리 지금 시작합니다. 자, 오늘은 부동산 투자 이야기를 한번 해볼 건데요.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물건, 우리 직원들이 굉장히 부동산 투자에 관심은 많은데 하지만 투자 경험이 굉장히 전무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직원들과 함께 투자를 할 수 있는 투자에 대한 물건, 아니면 투자에 대한 노하우, 이런 부분들을 한번 공유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저 서울에 아파트 사고 싶은데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서울에 아파트를 꼭 고집한다라고 하면은 지금 뭐 자금이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지만 돈이 많은다면 강남으로 들어와도 되지만, 돈이 없다라고 하면 또 1, 2억, 2, 3억 안에 그 서울 외곽 지역이 충분히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아파트를 고집한다면 뭐 걱정할 건 없어. 근데 뭐 출퇴근도 편리할 수 있는 서울 약간 2호선 라인 안에 이쪽으로 하고 싶은데 1, 2억 정도로 할 수 있는 데는 없을까요? 출퇴근 가능하고 1, 2억 정도로 아파트를 산다. 서울에서? 꿈인가요? 완전 꿈이지, 꿈. 그러니까 1, 2억 가지고 2호선 라인에, 2호선 라인이면 우리 직장이 뭐 강남이니까 뭐 이 인접한 지역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절대 못 사지. 이거는 뭐 불가능한 얘기지. 그래서 이제 요즘에 다른 방법들이 좀 나오는 것들이 있고, 또 서울시에서 많이 밀어주는 방법이 뭐 정비사업 같은 거 이런 게 있는데, 근데 호대리가 지금 당장 아파트를 살아야 된다라고 하면 그건 사실 불가능하지. 그러면 제가 실거주 하면서 살 수 있는 1, 2억대로 아니면 투자를 할 수 있는 곳은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지금부터 얘기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 내가 이제 부동산을 한 20년 정도 하면서 정비사업 쪽으로 계속 얘기를 하고 있거든. 정비사업도 나 또한 마찬가지로 시드머니가 없는 상태에서 여기까지 올라오는데 가장 발판이 됐던 게, 사다리 역할을 했던 게 정비사업이야. 그러니까 정비사업은 사실은 1, 2억, 이제 금액별로 뭐 크게는 5억까지도 할 수 있고 10억까지도 될 수 있지만, 가장 소액으로 출발해서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보면 돼. 1, 2억에 그럼 빌라를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대부분 이제 갭 투자라고 하지. 이제 갭 투자라고 하는데, 내가 만약에 들어가서 산다, 5억짜리 빌라를 산다, 정비구역 안에 있거나 아니면 후보지에 있거나 이 지역에 뭐 노후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가능한 지역들은 지금도 뭐 한 5억 정도 해. 예전에 뭐 2017년, 18년 정도에는 그 정도는 이제 2, 3억 정도 했었는데 많이 오르긴 했지. 근데 그런 지역들 전세 3억 정도 끼고 이제 사는 게 이제 갭 투자라고 하는데, 내가 만약에 거기를 입주를 한다라고 하면은 3억 정도는 대출을 받아서 입주를 해야 되겠지. 2억 정도 현금을 가지고. 아니면 내가 위치 좋은 데는 전세를 빼고서 하나를 사놓고 내가 좀 월세를 좀 산다던가, 이런 방법도 있어. 그렇기 때문에 1, 2억 가지고 충분히 가능하지. 그러면 혹시 추천해 주실 만한 지역 있으신가요? 이 지역이 딱 좋다 이것보다는, 내가 봤을 때 지금 1, 2억 가지고는 사실은 우리 직장 근처에 있는 지역이라든가 한강벨트 위주의 재개발 정비사업이 가능한 지역들, 뭐 자양동이라든가 아니면 왕십리라든가 용산이라든가 마포라든가 이런 라인은 사실 1, 2억 가지고 투자는 좀 불가능해. 그러면 어디로 가느냐? 그 한강벨트보다는 조금 벗어난 지역들, 뭐 답십리라든가 영답동이라든가 용두동이라든가 이런 지역들, 가능한 지역들이 있고, 또 왕십리나 이런 지역들 같은 경우에 재개발이 아직 추진이 안 되는 지역들이 있어. 안 되는 지역인데 이게 노후도라든가 주택 접도율, 뭐 여러 가지 요건, 재개발을 하려면, 그러니까 이런 정비사업 요건이 맞는 지역인데 아직은 초기 단계에, 뭐 동의서 진구도 아직 안 된다던가 이런 지역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지역들을 좀 먼저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지. 그리고 그런 지역들이 20억씩 해. 정비 사업은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리는 사업이잖아요. 보통 이거를 투자하시는 분들은 다들 입주권을 받으려고 이 투자를 하시는 걸까요? 근데 원래 처음에 목표는 다들 입주권을 보고 해. 처음에 목표는. 하지만 중간중간에 너무 길다 보니까 중간중간에 파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어느 정도 내가 입주권을 목표로 삼았지만 지금 당장 돈이 필요해서 중간에 팔아야 되는데 이 정도 수익이면 괜찮다, 그래서 중간에 파는 경우가 많아. 근데 실질적으로 이 정비사업은 후보지 지정부터 해가지고 나중에 입주까지 해가지고 수많은 절차들이 있는데, 이 절차가 진행될 때마다 가격이 올라. 지금 실질적으로 자양동 예를 들면 자양사동에 오세훈 서울시장이 얼마 전에 갔다 온 지역인데, 여기가 7월 5일 날 구역 지정이 됐어. 근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구역 후보지 지정이 2022년도에 됐는데, 거기 후보지 지정도 안 됐을 때 빌라 가격은 한 4억에서 5억 정도였어.
근데 후보지 지정이 되다 보니까 8억, 9억. 그 다음에 구역 지정이 얼마 안 남았을 때 올해 초부터는 이게 입주권 나오는 빌라들 지분 6평 위주로 해서 12억까지 올라갔고, 구역 지정이 되고 오사훈 시장이 거기 한번 딱 갔다 오니까 지금은 15억이야. 빌라 가격이. 그러니까 이게 절차적으로 꼭 내가 입주권을 안 받더라도 중간에 내가 어느 정도 차익 실현이 많이 돼 있으면 내가 부르면 나올 수 있지, 충분히. 그거는 이제 뭐 입주권이 꼭 목표다라기보다는 내가 이제 투자의 한 수단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 이 빌라가 좋은 빌라인지 아니면 사면 안 되는 빌라인지 어떻게 구분을 해야 되는지. 그거는 이제 지역적인 거보다는 물건적인 게 이제 좀 더 크고, 왜냐면 지역적인 거는 이제 대부분 보장이 되는 지역이 뭐 어느 정도 확신이 있는 지역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지역적인 거보다는 물건적인 게 더 중요하지. 특히 이제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에 뭐 오세훈 서울시장이 뭐 재개발을 단축해가지고 13년 걸린다고, 18.5년 걸리는 걸 13년 걸린다라고 했지만 그래도 10년 이상이야.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건축을 하면은 재건축이 30년인 것처럼 빌라도 노후가 되면 한 20년 이상 되거나 30년이 넘어가면은 이제 배관에서 녹물이 나온다던가 누수가 발생한다던가 하자가 굉장히 많아져.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장기적인 싸움에서 만약에 집이 노후도가 심한 것을 내가 지금 매입한다면 앞으로 10년을 내가 보유를 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내가 중간중간에 하자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어. 그래서 대부분 신축이 조금 비싸긴 하지만 신축 위주로 가는 이유가 관리가 편하기 때문이야. 사업 기간은 길게 남아 있는데 내 집이 너무 늙었어. 그러면은 계속 고장나면 계속 고쳐야 되고, 세입자 맨날 연락 와서 속색이고 그러면은 머리 아프잖아. 그래서 신축으로 가는 거야. 그런 물건 선택이 좀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이제 지역적으로 봤을 때는 나는 재개발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 신축하고 구축하고, 구축이라고 하면 지어진 지 한 5년 정도 된 거거든. 5년 이상 정도 된 거. 그거에 만약에 가격 차이가 뭐 20% 30% 난다? 이런 지역들은 재개발 투자가 절대 안 돼, 재개발이. 그러니까 신축이니까 프리미엄이 비싼 거야. 그러니까 이 프리미엄도 누가 만들었냐? 컨설팅이나 중개업자들이 다 만든 거야. 그래서 시장의 가격이 완전 왜곡되는 거지. 이런 지역들은 절대 들어가면 안 되고, 재개발이 가능한 지역들은 대부분 지분이나 공시가격으로 프리미엄을 매기기 때문에 신축이나 구축이나 가격 차이가 별로 안 나. 10% 이하 쪽? 이런 지역들은 재개발 투자가 가능하기 때문에, 재개발이 정비사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들어갈 거면 그거는 꼭 확인하고 들어가야 돼. 중간에 시세 차익이 가장 큰 구간은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원래 이제 부동산은 대부분 3번의 띵뛰기를 하는데, 나머지 부분 같은 경우에 좀 잔잔하게 올라. 잔잔바리로.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후보지에서 구역 지정대가 가장 많이 오르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또 이제 구역 지정되고 추진위원회 설립되고 조합 설립 인가 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또 사업 시행 인가가 나. 조합 설립에서 사업 시행 인가가 나면 한 단계를 넘어선 거기 때문에 여기에서 또 띵뛰기를 해. 그런 다음에 이제 정말 이 사업의 최종 목표가 확정이 됐다라는 게 관리처분 계획 인가거든. 그러니까 관리처분 인가가 나오면 여기 이때부터는 보상해주고 이주를 시킬 수 있어. 자, 이때 한 번 더 뛰어. 그러니까 크게 이제 한 3번 정도 뛴다라고 보고, 마지막에 이제 입주할 때는 뭐 프리미엄, 아파트 프리미엄이니까 이제 빌라에 대한 개념은 아닌 거지. 그래서 요 3번 정도가 가격 상승이 가장 많이 일어난다, 이렇게 볼 수 있어. 관리 처분 단계까지 갔으면 끝까지 고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지. 무조건 고해야지. 그건 무조건 고해야지. 근데 이게 좀 달라지는 게 있어. 아파트라는 게 시기를 많이 타잖아. 만약에 우리나라 뭐 내수가 너무 힘들다던가, 지금처럼 막 여기저기서 전쟁이 터진다던가,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아파트 가격이 막 금리가 너무 올라가지고 폭등을 해가지고 이게 아파트 매수세가 지금 줄어든다던가 하면 가격이 빠질 수가 있거든? 그럼 프리미엄도 같이 빠지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는 개인의 선택에 따라 달려있어. 내가 집값이 계속 올라갈 거다 라고 생각하면 그거 하는 거고, 집값이 여기서는 더 이상 못 올라갈 것 같다, 더 빠질 것 같기 전에 나는 손절을 해야겠다라고 하면은 손절을 하는 거고, 그건 개인의 선택이지. 그럼 초보자들이 투자할 때 자주 하는 실수 있을까요? 초보자들은 대부분 이제 그 정비 사업에 대해서 이제 확신이 없어. 가장 믿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이제 동네 부동산 중개업을 하시는 분들, 공인중개사 사무실이라던가 이런 분들을 믿고 이제 투자를 하는 경향이 굉장히 많은데, 뭐 그분들을 다 뭐 싸잡아서 뭐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그분들은 그 현재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거기를 브리핑하고 자랑을 하지 않는 이상은 영업을 할 수가 없어. 맞잖아. 물건을 팔아야 되니까 영업 활동이잖아. 근데 그게 이제 거기에 숨은 함정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지. 그래서 그 숨은 함정들은 물론 본인들이 공부를 하거나 이런 것들도 필요하지만, 그러니까 전체적인 시장을 볼 수 있는 전문가들을 하고 상담을 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해. 내가 만약에 뭐 어느 빌라가 많은 지역에서 부동산 중개업을 하고 있어. 근데 거기 손님이 왔어. 이 지역 재개발 되나요? 안 된다라고 할 사람이 누가 있어? 가능합니다. 동의서 뭐 거두면 가능합니다. 뭐는 어떻고 하니까 충분히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 라고 하겠지. 여기는 여러 요건이 안 맞아가지고 가능하지 않습니다, 딴 데 알아보세요, 이럴 사람이 누가 있겠어?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좀 조심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물건을 보는 능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키우기 전에는 이제 서울시를 전체적으로 공부하는 그런 전문가를 찾는 게 훨씬 더 중요해. 오세훈 서울시장이 자양동과 신당동을 찾게 됐잖아요. 그렇지. 꼭 굳이 이 두 곳을 찾은 이유가 있을까요? 오세훈표 규제 철폐를 적용하는 사례들이야. 그러니까 신당 9구역 같은 경우에는 규제 철폐 3호를 그쪽에 첫 적용을 했어. 그리고 자양 4동도 거기가 이제 종상을 하면서 규제 철폐 1105인가를 그쪽에 이제 첫 적용을 해가지고 했기 때문에 오세훈 서울시장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 두 사업지가 굉장히 중요한 거야. 본인의 이제 규제 철폐 공약을 이쪽에 적용을 시키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두 구역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그 지역을 방문을 하셨던 것 같고, 그다음에 앞으로도 내가 봤을 때는 정비 사업을 추진하려는 의지가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많이 방문들을 하실 것 같아. 이게 본인의 정비 사업을 의지로 인해서 앞으로 많이 방문하실 것 같아. 그러면 이 두 지역은 특히 방문을 했기 때문에 조금 더 사업 단축하는 데 영향이 있을까요? 많이 있겠지. 아무래도 서울시나 해당 자치구에서도 그만큼 서울시에서 밀어주는데, 인허가권자하고 해가지고 밀어주는데 굳이 여기에서 이제 안 할 필요도 없는 거고, 그 다음에 조합들도 당연히 서울시에서 밀어주면 인센티브가 그렇게 높기 때문에 당연히 동의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단합이 더 잘 되겠지.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다른 지역보다는 사업성이나 이 사업 기간이 조금 더는 단축될 거라고 보고 있어. 많은 지역들 중에 이 두 지역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을까요? 왜냐하면 저는 그 다음에 방문할 곳이 너무 궁금해요. 두 지역의 특징은 이렇게 구분을 하면 돼. 나도 이제 이런 걸 보면서 이제 그 보도자료랑 방문한 그 기사 내용이랑 이 여러 가지를 보면서 이제 고민을 해봤는데, 왜 이 두 지역일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는 신속통합기획 구역 중에 한강뷰를 낀 대단지 아파트. 서울시에서 오세훈표 신속통합기획을 추진하는 지역 중에 한강뷰를 낀 2999세대의 대단지 아파트 지역이야. 내가 여기에서 신속통합기획 구역을 하면서 구역 지정이 다른 데도 많이 되긴 했지만,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한강뷰의 아파트를 3000세대 가까운 아파트를 내가 인허가조차를 단축시켜가지고 한 첫사례인 거지. 굉장히 의미가 있지. 또 신당 9구역 같은 경우에는 거기는 지금 구역 지정된 지 20년 가까이 됐어. 거기가 지금까지 했던 그 정비 사업으로는 7층까지밖에 안 됐어. 거기 위치가 굉장히 좋거든. 남산을 끼고 있고 뭐 해가지고. 근데 거기가 7층밖에 안 됐는데, 이번에 규제 철폐 3호로 인해서 고도 제한을 완화해줘가지고, 높이 제한 완화, 고도 제한 완화를 해줘가지고 15층까지 질 수 있게 됐어. 세대수는 한 1.8배 정도 늘어나지. 그러니까 사업성이 훨씬 더 좋아지는 거야. 그러니까 본인의 규제 철폐로 인해서 여기 사업을 할 수 있게 20년 동안 아무것도 못하고 있던 이 지역에 개발을 할 수 있겠다라는 것은 엄청난 정치적인 치적이지.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특별히 왜 여기만 갔냐, 물론 내가 뭐 그분 마음속에 들어간 건 아니기 때문에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이 두 가지 이유는 분명히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 자, 그러면 오늘 어느 정도 궁금증이 해소된 걸로 생각하고, 이제 다음에 또 궁금한 게 있으면 언제든지 물어보도록 해. 자, 우리 구독자님들도 우리 직원분들처럼 언제든지 궁금한 게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청이 재밌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감사합니다.